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7주차 되네. 에, 다음 주는 중간고사가 아마 중간고사 주죠. 다음 주가 그러니까 21일 날 10시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치러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출 문제에서 중간고사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철골공사하고 교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여러분들, 철골은 말 그대로 이제 철제로 이제 만든 것을 이제 공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철골공사의 그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철골공사라는 것은 구조형 강제, 즉 H빔이라든가 I빔이라든가 이런 그 구조형 강제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골조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장에서 가공, 이건 주로 이제 공장에서 철구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가공 제작해서 이제 뭐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큰 대형 트럭으로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주로 조립하고 조립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공하는 걸 우리가 철골공사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철골공사는 왜 그럼 이렇게 철골공사를 골조로 사용을 하느냐? 철골공사의 특징이 뭐냐? 철근 콘크리트도 물론 아주 좋은 그 건설 재료예요. 구조 재료인데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철골이 더 강해요. 그래서 강성이 크고 인성은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이렇게 휜다든가 이런 거의 그러지 않고 이건 그냥 깨져버리고 금이 가고 그러는데 이건 철골은 이제 그 휘어지고 뭐 늘어나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철골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가 횡력에 아주 좋아요. 이거는 한 번에 무너지질 않아. 철골은. 그리고 이제 또 철골은 공장에서 가공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조립하니까 굉장히 시공이 빨라요. 빨리 단시간 내에 조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처럼 거푸집 공사하고 철근 공사하고 콘크리트 공사해서 뭐 양생하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안 거쳐도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를. 그리고 철골은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구성이 아주 우수하죠. 오래 견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좌굴이라는 거는 이제 기둥이라든가 기둥 부재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걸 휘거나 꼬이는 걸 좌굴이라고 그래요. 이게 좌굴 위험성이 커요. 이게 가늘어서 그래. 철근 콘크리트는 이게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가늘다 보니까 좌굴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뭐 조립해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고소 작업으로 이제 추락 위험이 크죠. 그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그 위층에 또 조립하고 해서 올라가고 뭐 이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철골공사의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지난번에 금속 재료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강제는 이제 그 철강제를 얘기하죠. 철강제는 이제 형강이 있고 강관이 있고 경량 형강이 있고 강판이 있어요.
형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I 형광, H 형광 이런 거를 우리가 형광이라 그래. 형광. 그 다음에 이제 강관은 말 그대로 강관, 관인데 강관.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량 형광이 있는데, 이건 좀 규모가 좀 적은 거, 두께가 얇고 가벼운 형광, 우리가 경량 형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주로 이제 지붕 같은 데 많이 써. 구조재로 이제 뭐 기둥이라든가 보호 이런 데는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판. 강판은 이제 판재를 얘기하죠. 판재를 얘기하는데,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을 우리가 후판이라고 그러고, 중판은 두께가 3mm 이상. 박판, 아주 얇은 걸 우리가 박판이라고 그러는데, 두께가 3mm 미만인 걸 우리가 박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철골의 접합은, 주로 이제 용접도 하고, 뭐, 볼트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또 이 볼트가 있어야, 접합을 해요. 기둥하고 보호하고,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볼트를 사용하는데, 볼트 중에서 이제 일반 볼트가 있고, 육각 볼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주로 일반 볼트는, 가조립식, 그러니까 이제 본조립이 아니고 가조립식 육각 볼트를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볼트라고 해서,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볼트를 우리가 고장력 볼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텐션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볼트를 이제 가지고 접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진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리벳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장력 볼트 접합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주로 리벳을 가지고 접합을 했어요. 리벳. 이제 뒤에 이제 나오니까 리벳 한번 또 그때 어떻게 접합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철골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 검토를. 그래서 철골 공사 전에 이제 검토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 부재 형상 및 치수, 그다음에 접합 부위 위치, 브라켓의 내미치,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철골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비계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가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브라켓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 높이 등을 확인해서, 가설 설비라는 것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철골을 들어서 옮기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설비를 우리가 가설 설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우기 장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우기 장비니까 주로 이제 크레인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및 작업 방법. 안전시설은 이제 뭐 안전난간대,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고리, 뭐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골은 안전시설도 많아요. 그리고 작업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또 공사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항을 이제 사전에 기획해서 공작도는 우리가 상세도라고 해요. 철골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이런 거를 이제 그 공작도를 그리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공작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부 비계 및 화물 승강용, 승강 설비용 브라켓. 아까 얘기했죠. 외부 비계라든가 화물 승강 설비용은 그 리프트라 그래서 자재라든가 사람들이 근로자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의 일종이다. 현장에서 쓰는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둥 승강용 트랩은 근로자가 위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트랩이라 그래. 그리고 사다리 거리용 부재, 사다리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이런 부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명줄 설치용 고리. 구명줄이라는 것은 안전벨트용이죠. 그 다음에 세우기에 필요한 와이어로프 고리용 고리.
안전난간 설치용 부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둥 및 보호 중앙이 안전대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달대 비계 및 작업 발판 설치용 부재. 달대 비계라는 거는 철골을 접합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는 걸 우리가 달대 비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망 설치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방호 선반 설치용 부재,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작도에 포함해서 미리 공장에서 다 제작할 때 다 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A압에 대한 설계 내력 이 설계시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A압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 힘, 높이 20m 이상 구조물,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구조 검토를 했느냐. 그 다음에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밑에 폭이 1인데 높이가 4, 그러니까 4인 아주 그런 구조물. 그 다음에 단면 구조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제곱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 그러니까 철골량이 의외로 적다. 이렇게 생각되는 구조물. 그 다음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그 다음에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은 미리 그 구조 검토를 거기에 대비해서 구조 검토가 다 되어 있나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철골을 뭐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A압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울 텐데 현장에서 가서 견학하기 전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문제지의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지 보면서 그렇게 익히도록 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철골 공장 가공 및 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골 공장 가공. 철골을 공장에서 가공한다 그랬어요. 가공해서 현장에서 조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철골을 공장에서 가공하는 공장을 우리가 철구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구 공장이다. 그래서 철구 공장에서 가공하기 전에 물 가공을 하려면은 아까 되겠지만 공작도가 있어야 돼. 상세도. 공작도를 작성을 해서 그 공작도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원척도를 작성하고 검사를 해야 돼. 원척도는 실물하고 똑같이 이 바닥 원척장 바닥에다가 크기에 맞게 백목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서 상세도면을 그리는 거야. 직접 그래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결합이 제대로 적절한지 형상이라든가 치수가 그 상세도대로 나오는지 용접 접합 가능이 가능한지 용접이라든가 접합이 가능한지 마무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돼. 설비공사 관련 여부. 설비공사라는 거는 뭐 닥트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 엉켜서 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주로 이제 슬라브 밑으로 설비 관련 공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원척도를 작성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뜨기라는 걸 해. 요거를 이제 얇은 우리가 함석이라고 그러죠. 강판이나 보드지 두꺼운 종이로 그대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야. 철골 그대로 만들어 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실제로 자르는 데라든가 이런 데 써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철골을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공장에서. 뭐 강판이라든가 한강들이. 그럼 이제 이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공장에서 잘 만들어서 오면은 괜찮은데 이게 뭐 공장에서 만들 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차로 싣고 올 때
뭐 충격을 가한다든가 이래서 이게 이제 뒤틀린다든가 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강판이라든가 이런 철골 형광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반뜨덕에 철구 공장에서 다시 한번 잡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형 바로잡기다. 예. 그래서 강판 같은 경우는 우리 철판이라고 그랬죠. 철판을 롤러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주고, 형광은 휘인다든가 뭐 뒤틀림이 있으면은 파워프레스로 이렇게 변형 바로잡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 바로잡기 한 강판이라든가 형광에 실제로 이제 자르거나 구멍을 뚫어야 될 곳에다가 이제 금매김을 해요. 강필이라는 걸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철제 이렇게 그 백목처럼 생겨갖고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그걸로 이제 구멍 위치, 절단계수 등을 이렇게 철골이라든가 철판에 직접 그려놓고 이게 이제 원척도하고 실제로 맞는지 봐야죠. 원척도대로 그러니까 이제 공작도대로 이제 자르고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을 해요. 절단은 주로 이제 앵글 커터라든가 톱 절단. 그 다음에 이가 철골로 하는 거다 보니 철을 자르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로 가스의 화염 절단은 가스 절단은 또 기계가 있어요. 이제 수동가스 절단기하고 자동가스 절단기 이런 걸로 이제 깔끔하게 잘라내고, 또 구멍이 필요한 리벳이라든가 볼트 접합하려면은 구멍을 뚫어야죠. 그래서 이런 구멍 뚫는 거는 펀칭이라든가 드릴이라든가 가스 이런 걸로 이제 구멍을 다 뚫고 난 다음에는 정확히 일치를 하기 위해서 구멍이 그래도 이 볼트보다는 조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멍 뚫은 부위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우리가 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멍 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리밍이라고 그러죠. 리밍 용어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구멍을 가심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구멍 뚫기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가공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장에서 오는 직선으로 된 그런 자재는 반듯한 자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재 종류에 따라서 휘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냉간 가공법이나 열간 가공법을 사용해서 휘거나 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열간 가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변형이 철골의 특성이 좀 바뀔 우려가 있죠. 열을 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최대한도 열을 1100도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휜 가공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냉간 가공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접합 부위라든가 보호 부위라든가 이런 부재 정도로만 조립을 하죠. 어차피 현장에 가서 기둥이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작업이 조립을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치수에 영향을 주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가조립, 미리 공장에서 가조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된다 있나 없나를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가조립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철골이니까 부식하지 않도록 녹마이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되면은 현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현장에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재, 번호, 접합부 등을 기입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만들었어. 그럼 현장에서 접합을 현장에서 이제 기둥, 스라브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접합은 보통 이제 보통 볼트 접합이 있는데 보통 볼트 접합은 보통 그냥 조그만 건물에서만 쓰고 대부분 가주리 볼 때만 써요. 이거 육각 볼트라고도 하는데 요건 그리고 또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그런 볼트에만 육각 볼트를 써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매립이 돼버리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중 너트를 사용을 하게 돼요. 보통 볼트는. 그래서 보통 볼트는 본 볼트로서는 많이 사용을 않는다. 철골에서 주로 볼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고장력 볼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 고장력 볼트는 그 너트를 아주 강하게 조여서 생긴 인장력하고 마찰력에 의해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합부는 약간 이 마찰력으로 이제 접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녹이 발생된 상태로 접합을 하는 게 좋아. 녹이 발생이 안 된 이런 매끄는 철골은 마찰력이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세게 조립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볼트 조일 때 토크 컨트롤법, 그 다음에 너트 회전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다 돌렸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임 순서는 1차 조임에서 목표의 70% 정도 조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이제 끼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조임하는 2차 조임에서는 토크 컨트롤법이라든가 너트 회전법 사용해서 최대한 세게 조이는 거야. 그래서 조임 검사는 토크렌치라고 있어요. 다이얼 게이지 토크렌치를 이렇게 마지막 조일 때 얼마만큼 조임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검사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접합을 하는 거에 우리가 고장력 볼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 볼트가 여기 굉장히 지금 구멍이 많죠. 볼트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이렇게 접합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접합. 리벳은 아까 그 사진에서 봤었죠. 예전에 고장력 볼트가 본격적으로 시공되기 전에는 대부분 리벳을 사용을 했어. 리벳은 구멍에 리벳을 끼워 넣고 머리를 이제 뜨겁게 달궈서 그거를 이제 머리를 만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리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리벳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접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대신 이제 시공이 밑에서 리벳을 달궈서 이걸 가지고 또 그 접합이 하는 데까지 옮겨서 또 거기서 접합하고 하다 보니까 시공도 복잡하고, 저희 리벳 머리를 만들 때는 또 그 햄머로다가 땅땅 때려요. 그래서 소음도 발생해. 그래서 이제 리벳은 600도씨 이상을 해야 제대로 리벳 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가열해서 리벳 머리를 만드는 거라서 그 대신 이제 1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철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안 돼요. 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조임은 리벳 머리 모양은 둥근 머리 모양으로 주로 하고 리벳 머리 지름은 리벳 지름이 1.5배 된다. 리벳 치기는 리벳 햄머. 아까 햄머라고 그랬죠. 햄머로 때린다 그랬어. 그래서 소음이 발생한다 그랬어. 자, 리벳은 이게 이제 볼트 같지 않고
햄머로 때려서 리벳 머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공을 품질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리벳 접합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리벳 모양이 머리 모양이 제대로 안 된 거, 그 다음에 흔들거리는 거, 또 리벳 머리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갈라져 있다든가 아니면 축심이 일치하지 않는 거, 밀착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공이 안 된 거라서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다시 해야 돼요. 리벳 시공을.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리벳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보통 리벳 저 구멍에다 꼽고 반대편에도 저렇게 리벳물을 저 똑같게 만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리벳 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용접 접합이 있는데 용접 접합. 이 용접 접합은 그러니까 철제하고 철제하고 맞대서 거기서 이제 용접을 해서 접합을 하는 건데 아주 뭐 이건 볼트 구멍도 필요 없고 리벳 구멍도 필요 없고 그냥 쭉 대놓고 용접만 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간편을 쓰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용접은 품질 관리가 아주 이게 용이하지 않고 또 이 검사가 어렵죠. 검사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용접원 부분에는 무슨 이제 그 액선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돼. 근데 뭐 부위별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품질 확보가 어렵다. 용접은 편한 대신 그래서 용접 접합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 그다음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탄산가스 실드 아크 용접 이런 걸 사용을 해요. 피복 아크 용접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전기 용접을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용접에나 사용하죠. 요거는 간단한 용접에나 사용해 용접 분량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갖고 주로 이제 철골에서 사용하는 용접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산가스 쉴드 아크 용접을 사용을 해요. 탄산가스 쉴드 아크 용접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긴 장소 적합하고 이거는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면 돼. 이건 자동 용접이야. 탄산가스 쉴드 아크 용접도 이건 자동 용접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런 철골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터드 용접이라는 거는 그 빔 위에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빔하고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철골포에다가 스터드를 이렇게 바로 직접 대서 전류로 이렇게 들러붙도록 용접을 우리가 스터드 용접이라고 그래. 스터드 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은 형식상 모살 용접이 있고 맞댐 용접이 있어요. 용접이 모살 용접이라는 거는 90도로 이렇게 꺾어진 용접을 우리가 모살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면 이제 겹침이음처럼 이제 판과 판을 이렇게 겹쳐 이어서 있는 걸 우리가 모살 용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T자형 T자 모양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은 거. 그 다음에 각이음은 각 90도로 완전히 끝에서 90도로 해서 용접하는 걸 우리가 모살 용접이다 그러고 맞댐 용접은 철판과 철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댄 부분에서 맞대서 용접하는 걸 우리가 맞댐 용접이다 그래. 그러니까 I형이라든가 V형, J형, K형, 쌍J형, U형 뭐 이런 것들은 맞댐 용접할 때 딱 맞대 용접 살을 입히기 위해서 그 끝부분을 이렇게 I자형으로 만드는 거나 V자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을 용접살로 다 채워서 용접하는 걸 거기 때문에 이렇게 I형이다, V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서브머지드 용접하는 그 사진이 보이죠. 서브머지드 저 기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용접을 쭉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CO2 탄소 CO2 가스 용접, 탄산가스 용접이라고 그랬죠. 탄산가스하고 같이 나와서 저렇게 용접을 하는 거야.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용접하고 전기 용접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저게 그 두꺼운 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살 용접하고 맞댐 용접을 설명을 했죠. 그 맞댐 용접 I형, V형, X형, K형 뭐 이렇게 돼 있어. 그 철과 철이 이렇게 맞댄 부분에 이렇게 V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부분을 뭐 용접살로 다 채운다든가 뭐 이렇게 시공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용접 접합 시 이제 주의사항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주의사항은 이제 기온이 0도 이하일 때는 추울 때 용접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차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용접 작업하지 말고 0도 이하일 때는. 그리고 용접 부분에서 10cm 이내는 용막이치를 하지 않고 용접 완료 후에 농막이치를 해라. 혹시라도 용접하는 그 부분에 농막이 토칠 그 성분이 함유가 돼서 용접 불량이 생길까봐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용접볼 부분에서 10cm 이내에는 농막이치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동일 장소에 리벳 고장력 볼트와 병행하는 경우는 5cm 이상 떨어져서 용접해라. 그 접합 부위에 리벳이나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는데 그거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용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5cm 이상 떨어져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차풍을 해서 용접해라.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을 막아서 용접해라 이런 얘기야. 손용접은 초당 10m 이상, 탄산가스 실다코 용접은 2m 이상씩 용접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손용접은 그나마 이제 바람이 불어도 뭐 조금 덜하긴 한데 탄산가스 실드 아크 용접은 탄산가스를 이렇게 뿜어서 그걸 이제 용접을 해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면은 탄산가스가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용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우천시라든가 습도가 높은 데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전기를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감전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용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용접 결함. 이게 용접이 그 용접공의 기능도에 따라서 용접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접 결함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접합 부분에 굉장히 크게 그 품질이 안 좋아서 접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용접 결함이 있는데 이런 용접 결함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파내고 다시 용접을 해야 돼. 그래서 용입 부족은 용융 금속의 두께가 모재보다 적게 용입이 된 상태다. 이렇게 비고의 그림에서 보면 하부에 용입이 여기 끝 부분은 화살표 있는 부분이 용입이 안 돼 있죠. 용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여기가 제대로 접합이 안 된 거지. 균열은 요 용접원 부분에 균열이 발생된 거. 이거는 아주 유해한 결함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가로내고 다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더컷은 여기 보면 화살표 있는 부분이 파인 현상이 발생한 걸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그러고 언더필은 용접이 덜 채워진 현상을 언더필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아크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접봉에 모재되고 아크를 발생시켜서 모재 표면 음폭 페인 현상 이런 것들이 아크 스트라이크 용접봉을 용접하기 전에 전기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용접봉들이 이렇게 아크 발생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파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에 기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용접 내부에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X선 검사라든가 이런 그런 검사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블로우홀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생긴 경우 가스가 용접 피드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된 작은 구멍. 그다음에 스패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작은 알갱이들이 모재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큰 결함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안 좋죠. 그다음에 오버랩은 이렇게 상부까지 오버랩된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슬래그 감싸들기도 같은 거 이런 용접 결함이 있어요. 그 용접 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런 용접 결함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해, 용접 검사를. 그래서 방사선, 아까 얘기했죠, X선 검사로 여기서 X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 검사해서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사용 않고 주로 이제 철구 공장에서 방사선 탐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탐사,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용접본 내부에 균열이라든가 구멍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감사하는 탐사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분 탐상은 이제 자석의 분을 시험체에 뿌려서 자력선 이제 형상으로 용접 상태 파악하는 방식이고, 이건 이제 표면 검사법이죠. 이게 속에 용접 결함이 있는 경우는 알 수가 없어. 침투 탐상법도 마찬가지야. 침투 탐상법도 이 특수 도료, 페인트를 발라서 거기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법 하는 건데, 이것도 속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속에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방사선 탐사라든가 초음파 탐사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탐상을 이제 저 컴퓨터처럼 생긴 걸 갖고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분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알아내는 이런 우리가 이제 자분 탐상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접합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현장 시공은 그럼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현장에서 시공이 전에 검토를 해야 돼. 이건 이제 어느 한 면만 2절점 이상 같이 세우는 것을 피하고 좌굴 탈락에 의한 독일 방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철골로 이제 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2절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걸 이해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철골을 세울 때 두 군데 이렇게 하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세 군데를 같이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2절점 이상을 같이 세우는 거를 피해라.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해서 좌우리라든가 탈락의 독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때는 계속 볼을 연결시켜서 기둥만 세우면 그냥 넘어지겠죠. 그래서 볼을 연결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골이다 보니까 강풍이라든가 폭우 등 이런 날씨에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강풍이라든가 폭우 등 철골 고수 작업이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이 미끄러져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위에 근로자들이 철골 위에 작업하다가 바람에 의해서 추락을 우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밑에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앵커볼트라는 거를 콘크리트 속에
앵커 볼트라는 것을 이제 매립을 해요. 매립을 하는데 앵커 볼트하고 실제로 기둥하고 딱 이렇게 잘 맞아야 되겠지. 안 맞으면 이게 이제 뭐 기껏 다 공사하는데 뭐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그 정밀도는 기둥과 기둥 이걸 이제 해서 저기서 이제 5m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중심간 기둥 중심간 오차는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다. 그럼 10m 딱 10m여야 되는데 10m보다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길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하로 해라. 10m다 그러면은 보통 10m까지는 안 오는데 5m 기둥과 기둥 사이가 5m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 3mm 이하로 또 해라 이거야. 그다음에 이 앵커볼트가 보통 이제 기둥의 밑에 하부에 앵커볼트를 이렇게 이제 접합하는 부위에 보통 구멍이 4개가 들어가요. 접합 앵커볼트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 위치에서 오차 범위를 2mm 이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높이는 기준 높이에서 3mm 이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좀 눈에 잘 담아놔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앵커볼트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앵커볼트를 매입하는 방법이 요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정 매입법이 있고 가동 매입법이 있고 나중 매입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접법이 있는데, 요건 용접법은 아예 뭐 나중에 철판되고 용접하고 앙카볼트를 또 용접을 하는 용접법이야. 그러니까 요건 뭐 용접법은 정확히 잘 맞겠죠. 근데 이제 고정 매입법은 이 철근 콘크리트 속에 앵커볼트를 완전히 이제 묻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할 때 안 맞아버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저거. 다시 캐내야 된다는 얘기야. 구멍이 딱 정위치 안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동 매입법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끝부분에 콘크리트를 사설을 이만큼은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기둥을 설치할 때 안 맞으면 이걸 이렇게 조금씩 휘어서 맞추는 게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가동 매입법이라고 그러고, 나중 매입법은 아예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놨다가, 앵커볼트를 기둥에 맞춰서 이렇게 그 구멍에 이렇게 심어 놓고 나중에 이걸 이제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 채워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나중 매입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동 매입법이라든가 나중 매입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주로 이제 가동 매입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자, 용접법은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용접하는 걸 우리가 용접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 플레이트, 우리가 이제 바닥에 돼 있는 거를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베이스 플레이트 높이를 맞추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제 그걸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전면 바른 마무리법이 있고 나중 부분 채워넣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채워넣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 바른 마무리법은 베이스 플레이트보다 3cm 이상 높이로 된 비빔 모르타를 깔고, 거기 모르타를 미리 깔고 그 위에 수평에 맞춰서 세국선을 마무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미리 하다 보니까 안 맞아버리면 이게 또 다시 또 까내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 부분 채워넣기처럼 기둥 저면에 중심 부분만 약간 높게 놓고 나중에 주위에는 나중에 다 세운 다음에 몰탈 그라우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예 베이스 플레이트 4개에 철물 이렇게 쐐기처럼 그어놓고 높이 수평 조절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르타를 그라우팅하는 해서 채우는 방법을 나중 채워넣기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볼트처럼 이렇게 나중 부분 채워넣기법이라든가 나중 채워넣기법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우기는 이제 뭐 크레인으로 세우는데 타워 크레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큰 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현장은 가이드렉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가이드렉이라고 하는 건 삼각대처럼 설치하고 윈치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가이드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트럭 크레인은 이제 트럭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움직이는 크레인이죠. 이걸 이제 트럭 크레인이라고 그러고, 세우기 공법은 이제 주로 이제 적층 공법은 1층 기둥 세우고, 거기에 맞는 보호 전부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2층 조립하고, 2층 다 끝나면 3층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적층 공법이다 그래요. 주로 이제 적층 공법을 많이, 적용을 하죠. 세우기 공법.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업 공법이라고 있는데, 리프트업 공법은 이런 뭐 잭이라든가 이런 거 하부에서 조립을 해서 또 높이까지 이 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리프트업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리프트업 공법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밑에 바닥에서 조립을 하고 이걸 위에까지 이제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려서 딱 접합하는 걸 우리가 리프트업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그 체육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립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가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임시로 제대로 맞나 안 맞나를 맞춰보기 위해서 가조립을 하죠. 이걸 우리가 육각볼트를 사용해서 가조립을 하고, 본조립은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 육각볼트를 빼내고 리벳하고 고장력 볼트를 하거나 이제 용접을 해서 완전히 조립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골 공사에서 철골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철골은 철을 세다 보니까 이게 불에 약해요. 철근 콘크리트는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도 물론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응력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무너진다든가 이러진 않은데, 이 철골은 불에 약하다 보니까 1000도 이상 넘어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철 자체가 그냥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건물이 그냥 바로 그냥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9.11 사태 때 미국 뉴욕에 그 무역센터 빌딩이 두 개가 쌍둥이 빌딩이 붕괴가 됐죠. 이것도 다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비행기에 그서 발생하는 비행기 기름 때문에 발생한 화재 영향이 컸죠. 자, 그래서 이 철골 공사는 반드시 내화 피복 공사라는 걸 해야 돼요. 철골로만 했을 때는. 그래서 내화 피복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닿더라도 철골에 불이 직접 안 닿도록 하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공법을 해서 내화 피복 공법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내화 피복 공사 중에서 타설 공법이 있어요. 타설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처럼 거푸집을 설치해서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로 덮어주는 걸 우리가 타설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뿜칠 공법은 철골에다가 그 내화 피복제를 뿜칠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도 이
뿜 피복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이라든가 불꽃이 직접 철골에 안 닿도록 하는 거. 이걸 뿜칠공법이라 그래. 주로 이제 로울이라든가 질석 플라스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뿜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장공법은 철골에다가 우리가 라스라는 게 있는데 라스 같은 거를 붙여대고 그다음 몰탈 같은 걸로 이제 위장을 해서 표면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적공법은 철골 주변에다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그 조적제를 사용을 해서 쌓아서 감싸주는 거를 우리가 조적공법이라고 하고, 성형판 붙임공법은 공장에서 성형판 석고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공장에서 만드는 성형판을 가지고 덮어주는 걸 우리가 성형판 붙임 공법이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내화도료 발음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페인트인데 내화도료라고 나오는데, 이 페인트는 화재가 발생해서 열이 올라간다든가 불꽃이 발생하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요, 페인트가. 그래서 그 철골을 보호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내화 페인트라, 내화 피복법이라 그래. 이런 걸.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다 뿜칠 공법을 하는 거야. 내화 철골에다가 이렇게 뿜칠을 해서 내화 피복제로 뿜칠을 하는 공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타설공법, 조절공법, 미장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종재료 적중공법이라는 거는 재료가 틀린 거를 같이 썼다 이런 얘기고,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철골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걸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데 좀 한계점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더 해주시길 바라고, 매일 간단하게 메일이라든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해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는 교량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교량이라고 하는 건 다리를 우리가 교량이라고 그러죠. 다리. 그래서 다리는 도로, 철도, 계곡, 호수, 해안 여러 가지 그 위를 지나는 게 육교도 있고 많죠. 다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교량이라고 그래. 자, 교량이라고 그러는데, 교량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고 교차장치라는 게 있어. 하부 구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부에 있는 구조를 하부 구조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부 구조는 교각 밑으로 기초 부분이라든가 교각까지. 그 다음에 상부 구조는 그 상판, 차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다리 상판은 우리가 상부 구조라고 하고, 주로 이제 그 교차장치 윗부분을 상부 구조라고 해요. 교차장치는 그럼 뭐냐? 교각 위에 상부 구조를 받쳐주는 것을 우리가 교차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 하부 구조의 중간에 들어가는 받쳐주는 걸 우리가 교차장치라 그래. 자, 그래서 하부 구조는 또 이렇게 교대, 교각, 기초라고 그랬고 설명했고, 상부 구조는 바닥판, 트러스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고, 교차장치는 하부 구조하고 연결한 부분이 교차장치라고 그랬어요. 이런 교차장치는, 가동 받침이 있고 힌지 받침이 있고 고정 받침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차장치가 있는 부분은 구조가 교각 부분하고 상부 부분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움직임이 틀리기 때문에 요 교차장치가 필요해요. 교차장치가 이렇게 움직일 수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량의 구조가. 요 교자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부는 상부 구조고, 요 밑에는 하부 구조라고 그랬어. 요 교자,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게 교자 장치인데 왜 동그랗게 표기를 했냐? 여기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트러스라든가 이런 주부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 교각에서 교자 장치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교자 장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교량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1등교, 2등교, 3등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 하중을 뭐 DB24, 뭐 DB18, DB13.5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DB24가 1등교 같은 경우는 총 중량 43.2톤 차가 있도록 하는 게 1등교야. 그래서 여러분은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는 그런 교량이 1등교다. 그 다음에 2등교는 총 중량이 32.4톤. 일반 국도, 특별시, 지방도에 있는 교량들이고, 3등교 3등교 DB13.5는 요건 아주 시골에 있는 지방도에 24.3톤, 총 중량, 요걸 견딜 수 있는, 교량을 우리가 이제 3등교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등교다 이렇게 보면 되게요. 주로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국도 같은 데는 대부분 2등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총 중량이 43.2톤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충분히 견딘다 이런 얘기야. 1등교는 그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형상에 따라서 직교, 사교, 곡선교로 나눠지는데, 직교는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설치된 교량, 교대 축선하고 직선으로 설치된 교량을 직교라고 하고, 사교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직각이 아니고 약간 사각으로 교차되는 거. 그 다음에 곡선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교량. 여러분들 보면은 인천의 인천대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교량이. 이런 걸 우리가 곡선교라고 그래. 그리고 노면 위치에 따라서 상로교, 중로교, 하로교, 이층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나눠져요. 상로교는 주로 이제 상판이 거드나 트러스보다 위쪽에 있는 교량, 중로교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로교는 아래쪽에 있는 교량, 그 다음에 이층교는 교량에 상판이 두 개 있는 거. 한 교량에 상판이 두 개 있는 거는 저기 부산에 가면은 광안대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방향이 이제 서로 틀리지. 그렇게 두 개 있는 걸 우리가 이층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량의 구조에 따라서 라멘교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멘교는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일반 구조를 라멘조라고 그러죠. 기둥과 보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라멘교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걸 라멘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거더교는 이런 거더가 뭐야? 보를 우리가 거더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가 걸쳐져 있는 걸 우리가 거더교라고 한다. 거더교. 그 다음에 이게 연속되면은 연속경교. 캔틸레버처럼 되어 있으면 캔틸레버 경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 그림 있을 때 보자고. 이렇게 트러스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 우리가 트러스교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치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아치교라고 그래. 그 다음에 현수교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에 매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현수교라고 그러고, 라멘교는 아까 설명했죠. 사장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프가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는 걸 우리가 사장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이제 사장교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서해대교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가 다 보고 그다음에 인천 서울만 해도 올림픽대교 사장교로 되어 있고 인천에 인천공항 가다 보면은 영종대교 그다음에 인천대교에도 다 이런 사장교가 있어요. 그리고 현수교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저 남해안에 가면은 뭐 이순신대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현수교로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아치교. 아치교 아까 설명을 했죠. 아치 형식에 따라서 뭐 타이드 아치교니 랭거 아치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아치처럼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치 형식으로 생기는 게 아치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트러스교도 마찬가지로 이 트러스의 짜여진 형태에 따라서 뭐 무슨 뭐 와렌트런스 하우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트러스로 만들어진 게 트러스 교다. 아까 이제 하로교, 중로교, 상로교 뭐 이층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한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이제 도로가 이 트러스 하부로 이 상판이 되어 있는 게 하로교고 뭐 프레트러스처럼 여기에 이제 또 이 도로가 상판이 트러스 상부로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상로교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트러스 중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우리나라도 가면은 저기 어디 한강에 보면은 성산대교에 가면은 이렇게 중간으로 가죠. 그런 걸 우리가 중로교다 이렇게 그래. 자, 현수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교량의 양끝 끝에 인장 케이블 설치해서 이렇게 매다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해대교, 그다음에 영종대교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네. 영종대교가 그다음에 이순신대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사장교는 많이 있다 그랬죠. 뭐 서해대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서울에 가도 올림픽대교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주탑을 세워서 주탑에서 와이어로 이렇게 양쪽으로 매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법 중에서는 가설공법이라는 거는 교량을 어떻게 설치하는 공법이 이제 현장 타설 공법이 있고 프리캐스트 공법이 있고 강교 가설 공법이 있어요. 크게 현장 타설 공법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이런 타설 공법이고 프리캐스트 공법은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강교 가설 공법은 그 강제를 가지고 공장에서 스틸 박스를 만들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가는 공법을 우리가 강교 가설 공법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물론 이제 좋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봐야 돼 이런 거 현장 타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량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를 하려면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압출공법이라고 있는데 압출공법은 ILM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ILM 외워질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압출공법 정도는 압출공법이 대충 어떻게 하는 거다는 건좀 알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그 가설하는 경관이 후방 도로를 이제 가설하는 후방에서 조립된 거더를 다음 교각이나 교대까지 밀어내는 것을 압출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징은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적용 공간은 20에서 60m 정도다. 그래서 이 압출공법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이 그 사진의 좌측 이 끝부분에서 여기 이제 제작을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교각은 미리 이제 교각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상판을 쭉쭉 밀어내는 거야. 밀면서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코가 있죠. 추진코라 그래. 이 추진코를 여기다 딱 걸쳐놓고 또 계속 밀고 그럼 여기까지 또 요 상판 연결하고 또 그 다음 교각 있는 데를 또 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ILM 공법이다. 제작장을 설치를 해서 여기 추진코야. 추진코를 설치해서 이걸 하나 밀어내고 해서 요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자 장치까지 설치해서 하는 공법이다. 이걸 우리가 압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지보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동지보 공법은 영어로 이제 Movable Scaffolding System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MSS 공법이라 그래. MSS 공법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법 중에 하나야. 지나다니다가 여러분들 교량공사 하는데 보면은 많이 있는데 지보라는 게 뭐야? 지보공이 받치는 걸 지보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동 지보는 지보공을 이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교량 상부 고정을 시공할 때 교각상에서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기계를 한 경관씩 시공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량이 무겁고 대형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뭐 이렇게 뭐 특징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요 밑에 요게 이제 그 지보공이에요. 요거 이동식 지보공이야. 이 교각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보공을 설치하고 이후에 상판 거푸집을 설치해서 그 콘크리트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먼저 요게 브라켓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MSS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배 폼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것도 그 다음으로 또 이걸 이제 그 다음 교각까지 이동해서 또 타설하고 이렇게 하는 공법이다. 이걸 MSS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바리 공법 이건 뭐 동바리는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죠. 동바리에 대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걸 우리가 동바리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받치는 공법을 동바리 공법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그냥 FSM 풀 스테이지 메소드라 해서 FSM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판 거푸집을 이렇게 그 동바리를 통해서 철골이라든가 그 시스템 동바리를 통해서 시스템 동바리 밑에서 받쳐서 상판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동바리 공법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바리 공법은 이제 전체 지지 방식이 있고 지지후 지지 방식이 있고 겉터 지지 방식이 있다. 전체를 지지하는 건 전체 지지 방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밑에는 항상 하부에는 이 동바리를 받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바닥에 또 쳐줘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거기에 받쳐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 있는 데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너무 높은 데서도 사용할 수가 없지. 이런 동바리 공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F8버 공법이다. F8버 공법이 있는데 이건 FCM이라 그래. 프리켄틸러버 메소드라 해서 요건 이제 이렇게 위에 보면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거푸집을 설치하고 타설하고 또 거푸집을 내서 설치하고 요 이제 조금씩 양쪽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에요. 3에서 5m씩 요거 이제 요 가설 장비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또 양쪽에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면 양쪽에서 딱 만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주 굉장히 깊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 상부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적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F8버 공법은
어, 주두부를 시공하고 홈 트래블러 를 설치해서 세그멘트 3에서 5m마다 시공해서 붙인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프리캐스트는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공장에서 빔을 만들어다가 설치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상판을 만들어다가 현장에서 들어다가 옮겨서 설치해 놓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이라고. 세그먼트는 우리가 이제 상판 한 경관장을 한 세그먼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붙여가는 거야. 붙여가는 공법이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이제 세그멘트를 이제 요 밑에 요 부분이 상판이 세그먼트야. 이거를 이제 가설장으로 옮겨와서 요 이제 이런 크레인을 상판에다 설치하고 그걸 이제 세그멘트를 들어서 여기다 딱딱 붙여나가는 거야. 붙여나가는 공법을 우리가 세그먼트,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여기 이제 붙여나갈 때는 인장, 강선을 가지고 붙여나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스트 스팬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예 통째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스판을 통째로 공장에서 설치에다가 이거 들어서 이렇게 딱딱 올려놓고 이제 가설 장비로다 올려놓고 설치하는 거야. 요거는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규모가 이제 커야 되겠죠. 세그먼트가. 자, 이제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토목직이 아니고 안전관리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시공하는 방법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스트 거더 공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더만 상판은 나중에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해서 철근대근해서 상판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고, 거더만 이건 이제 공장이라든가 넓은 이렇게 공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교량 거기까지 운반해서 설치하는 공법이야. 이건 가장 일반적인 프리캐스트 공법, 단순 보호의 단순 교에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건 그 대신 이제 이게 무겁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길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교 가설 공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로 스틸 박스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공법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교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교를 갖다가 이제 공장에서 저기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딱딱 붙여서 하고 그 위에 슬라브를 타설하는 공법. 자, 이런 걸 강교 가설 공법이다. 굉장히 빨리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교량 공사할 때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강교 이 스틸 박스라 그래. 이걸 가지고 밑에서 조립을 해서 통째로 싹 들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나중에 위에 상판은 거푸집을 설치해서 여기 상판 거푸집을 설치해서 이게 이제 스터드 볼트라는 거고, 여기 철근 배근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이렇게 여기 스터드 볼트에다가 난간대를 조립을 한 사진이에요. 여기 강교 가설 공법이다 이렇게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교량공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토목직이라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설명은 한 대로 보면 굉장히 좀 전문적인 그런 공법들이 많이 나오죠. 토목 쪽이라서 교량은.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 나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뭐 완전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는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